사실 이번 주에 좀 슬픈 일이 있어서 우리 조할모 PD가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다들 좀 어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음 주에도 이게 원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도 중심으로 좀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FMC 의사록 나왔는데 네. 녹음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됐고 그다음에 금통이 2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네, 어제 먼저 새벽에 공개된 의사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지난 11월 FOMC에서 좀 중요했던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있었을까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FOMC에서 문구가 하나 조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전망을 했을 때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문구에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라고 문구가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가 있었는지 확인이 좀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때 지금 150억 달러씩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경제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그 속도가 스피드업이 되거나 슬로우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내용이 있을까를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인정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러니까 확실한 썰틴티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테이퍼링 규모에 대해서도 최근에 파월 의장이 아니라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들, 그다음에 뭐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들 발언을 보시면은 뭐 12월 FOMC에서 매입 조정에 대한 속도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테이퍼링은 속도를 좀 빠르게 앞당겨 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11월 FOMC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시면 이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인플레이션 경로 여기 네모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경로가 지속적으로 연준의 목표를 상회하는 상황이 나타나거나 또는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테이퍼링 속도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의사록의 내용이 확인이 된 점,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은 속도를 빠르게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점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원래는 150억 달러씩 매달 줄여가지고 내년 6월 달 정도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QE가 이제는 조금 앞당겨져서 내년 한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는 종료가 될 거다라는 전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선택들이 물론 경제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 물가에 대한 전망의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좀 대비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종료를 앞두면 앞둘수록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하냐, 언제로 예상이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들이 예를 들면 3월이나 4월에 QE가 종료가 된다면은 정말 이르면 7월 또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면 9월, 그러니까 3분기인 거죠. 그 3분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지명을 한 상태예요. 연준 의장으로는 파월 의장이 재지명이 됐고 부의장으로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제가 전망을 했을 때는 사실 브레이너드 이사가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될 거지 않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부의장 넘버 2 자리로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사가 총 지금은 이제 이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4명입니다. 지금 4명인 거고 3자리가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공화당 성향이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3자리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규제라든지 금융 감독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고요. 다음 파월 의장도 이제 조금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를 다시 재지명해줬고 재지명 단 다음에 성명문 통해서 이제 물가 안정에 조금 더 힘쓰겠다 이러한 좀 시사를 하는 듯한 발언했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연준의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4페이지 보시면은 내년에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좀 호키시한 사람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이사들 공석인 이사들도 만약에 민주당 성향으로 채워진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서 금융 규제를 더 해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전반적인 미국의 금융 여건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으로 고려를 하시고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명이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3명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3분이 비어 있고요. 네. 아마 그러면 거의 민주당 계열로 가면 사실 엘리자베스 워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결국 계속 불만스러운 게 자본의 상당 부분을 좀 은행들이 너무 안 쌓고 있다. 네. 너무 돈을 풀었다. 뭐는 그 규제랑 자사주 매입에 대한 뭐 제한.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이 워런 그 브레이드너를 넘버 2로 한 게 어쩌면 더 강력한 거라고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의장이 앉히긴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고요. 부의장까지도 이제 올려놨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마 남아 있는 공석 중에 한 명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그쵸. 있습니다. 이분이 그건 뭐 흑인이시기도 하고 거의 뭐 네. 예. 예. 또 성향 자체 좀 매파적인 지금 그쵸.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사가 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성향은 여전히 매파적일 것이고 긴축으로 나아가는 정상화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우리 한국은행도 어제 금토위가 나왔는데 네. 뭐 우리 결국 내년에 1분기에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닌가요? 어제 네, 맞습니다. 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매파적으로 조금 바라봤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그 이주열 총재 간담회 기자간담회 시간 동안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그 간담회 초반에 사실 이주열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러한 그 시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 초반에는 사실상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제 1분기에 대한 그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1분기에 안 올린다라는 점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1분기 인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1월일지 2월일지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도 아주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인 거고요. 사실 이제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유연성을 가져가는 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 입수되는 데이터들을 고려하고 금융 뭐 불균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 대선이라든지 자신의 임기 같은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뭐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뭐 이렇게 크게 고려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을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느낌이 뭔가 중언부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랬어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제대로 못 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세개 말씀을 길게 하셨습니다. 밖에 있었거든 계속 그래가지고 네, 금리 봤더니 금리가 좀 내려갔길래 네. 너비시했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뭐 1분기 인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도 이미 반영이 된 수준인 거잖아요. 제가 근데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2번 정도로 반영을 한 상태인 거고요. 근데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요. 이 5페이지에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문단인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제 이제 조금 그 시장 좀 과도하게 우려가 되어 있는 상태냐 금리 상황이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반영했던 참가자들이 보유 채권을 매도해서 투자 포지션이 조정함에 따라서 좀 금리가 변동성이 이게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금은 왜 금리 상승이 지금 추가적인 인상까지 반영된 상태인데 그것도 총재 본인도 잘 알 텐데 사실 좀 과도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시사를 좀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러한 멘트를 난 하면서도 내년 1월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건 줄 알아요. 원래 우리가 구정 전에 네. 금리 잘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전에도 안 올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러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의 시장의 금리 레벨이 조금 과도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걸 조금 인정했던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인상을 매우 강하게들 말씀을 지금 다 하시는데 저는 아재들은 다 내년 괜히 호키시했다 보는데 갑자기 도비시하다 그러니까 난 또 뭐가 어떤 점인지. 그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도비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50bp를 얘기 계속 했으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뭐 1분기에 뭐 올릴 수 있죠. 뭐 지금 상황들이 뭐 여건 금리를 인상한 여건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니까요. 상반기 이런 1분기까지는. 관심을 가져요. 내년에 정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네. 시장에서는 뭐 약간 리즈너블 하신 분들은 1.5 정도가 맥사이냐? 우리나라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굉장히 호크시한 친구들은 놀랍게도 2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질문에 나왔어요. 2% 그러니까. 전망한 사람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년인가 기준금리가 1.75였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역 분쟁 터지기 전에 맞아요. 1.75였고요. 그러니까 하나 그 차근차근 내려다 보니까.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금리 인상이면 굉장히 호크시한 거죠. 내년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네. 우영 연구원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제 원래대로 어제 만약에 50bp를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저도 1.75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에는 금리 인상 없을 거고 2분기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올리고 3분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50bp를 하면은 1.25가 되어 있을 거고 추가 두 차례 해서 50bp 하면 1.75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1분기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으로 가져가고 싶고 오히려 이제 대선 끝나고 올린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3분기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5 정도로 조금 낮췄습니다. 1.5가 리즈너블하죠. 네. 제가 봐도 1.75 이상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체력이 안 되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물가 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뭐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경제는 여전히 조금 견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전망치 다 올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보시면은 이 페이지 보시면은 적어놨지만 성장률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다만 물가 전망치는 올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10월달 CPI가 3.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을 내서 물가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월까지 물가를 해서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얼마나 나와야 되냐라 하면은 2%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와야지 2.1이 달성이 가능했어요. 근데 3.2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달성하기 불가능한 숫자였죠. 2.1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반기까지 좀 물가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농담처럼 누구는 성장률은 전부 다 플랫 봤는데 더 떨어질 것 같고 물가는 네. 더 오를 것 같다고 좀 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글로벌리하게 그렇게 되면, 조금 다들 높이고 있는 또 분위기이기도 그러니까요. 해서 네. 그렇죠.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당연히 물가에 대한 그런 것. 내년에 채권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연연구원.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 채권 시장에서 좀 약간 자금이 더 리즈너블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최근 흐름도 보면은 채권이 먼저 움직이고 주식시장이 뒤따라 반응하는데 채권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전 주식시장 변동성이 곧 뒤따를 거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벤트는 FOMC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동이요. 통이 그렇고 네. 둘 다 어쩌면 당초 우리가 한 1분기 전 정도의 기대값에서 다 벗어나기 시작한 거를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물가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물가 같은 것도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기대치를 벗어나는 걸 확인해 준 거잖아요.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그죠. 기존에 자기네들이 전망했던 그쵸. 것들을 다 상회할 거다라는 식으로 다 전망을 바꿨기 사실 때문에. 원래는 뭐 한국은 불확실성이 물가 전망 다 네. 빗나온 거죠. 뭐 올해 뭐 2.1을 찾겠다 그랬는데 뭐 이건 이미 네. 다 빗나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올리는데 이게 더 하여튼 그래서 어제 딱 나오고서 시장에서 좀 반응들이 잘 시장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주열 총재가 뭐 내년에 금리 올린다고 그래서 그랬다. 그게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되게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뉴질랜드도 그저께인가요? 금리 올렸어요. 25bp를 올렸는데 그날 장중 뉴질랜드 금리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역시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조금 더 매파적일 줄 알았는데 덜 매파적이라서 금리가 빠진 거고 어제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되게 다음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분기에 하겠다는 게 뭐 안 했다는 그러니까 시그널을 안 줬다는 게 아니라 그 추가 인상에 대한 명확한 시점에 대한 멘트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옛날에 연준이 아무 힌트도 안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들 이제 연준이 잘하죠, 네. 파웰 때문에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제 생각인데
어제 이제 저희도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가 주된 화두였는데 하여튼 중앙은행의 생각보다는 더 빠르다. 아, 물가, 그렇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뒤따라가서 수습하기 급하다. 그래서 내년에 어제 나온 한은의 물가 전망은 더 위로 벗어날 것 같다. 맞아요. 워낙에 한국은행이 좀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내는 또 그 기관이다 보니까 뭐 전망치가 안 맞는다기보다는 조금 조정들이 있다면은 조금씩은 여기가 급격히 나타나긴 개선될 하죠. 건 딱 하나 남았어요. 유가가 급락을 해줘야 우리가 물가가 안정될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유가 같은 영향이 크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유류세 인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물가 안정에 힘을 쓰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뭐 글로벌 흐름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사실 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더 장기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좀 부담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이 정도 마무리 좀 이따 뭐 또 저기 라이브 있다 그러니까 네. 마무리 짓고 하여튼 네. 다음 주부터 하여튼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